반갑습니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맛있게 요리해주는 빅렌즈 문화 레스토랑입니다. 오늘 다룰 책은 쥐죠, 쥐. 쥐라는 만화책인데 이 책은 우리 영어팀에서 활약을 해주시는 우쿠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혹시 왜 추천해 주신 거죠? 제가 그냥 오랜만에 생각나가지고요. 읽고 싶어서 추천했어요. 이 아트 슈피겔만의 쥐라는 만화책인데 사실 저희가 만화책은 좀 처음 다루죠. 하여튼 오늘 재밌게 문학 시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자기소개하도록 할게요. 저는 몸에 좋은 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중인격 다굴입니다. 안녕하세요, 쭈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객원으로 참여하게 된 우쿠입니다. 그래서 우쿠님까지 해서 지금 4명이서 이번 시간 진행할 텐데요. 우선 재료 확인으로 제가 작품 외적인 설명 간단히 드릴게요. 우선 작가는 아트 슈피겔만, 그래서 1948년생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 70살 정도 되신 거죠. 원래 만화 잡지 창간도 하시고 했는데 이 작품이 굉장히 본인의 자전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아버지의 경험담을 리얼하게 담고 또 아버지의 경험을 이제 떠올린 거니까 회고록적인 성격을 같이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1971년에 이제 최초의 아이디어를 얻고 72년에 3쪽짜리로 이제 간단히 만화를 그렸다가 이제 한 8년 만에 한 권 1권의 작업을 이제 마무리했는데요. 그만큼 치밀한 사실 고증을 바탕으로 해서 완성된 작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1992년에는 이제 퓰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퓰리처상 하면은 뭐 기자 같은 이제 언론인에게 주는 상으로 익숙한데 이 상 자체도 이제 문학이랑 음악에도 같이 상을 수여한다고 해요. 굉장히 나름 까다롭게 심사하는데 만화책으로는 유일하게 이 작품이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딱 작품을 봤을 때 배경 자체가 홀로코스트를 다룬다는 건 알겠는데 왜 쥐로 했을까?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여러분은 쥐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으신가요? 혐오하는 동물. 혐오? 왜? 더럽고 이래서? 또 다른 이미지 뭐 있을까요? 그냥 저는 여기서 쥐로 선정한 건 그냥 쥐와 고양이의 천적 관계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극 중에서 계속 유태인들이 도망가고 숨고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쥐라는 동물이 가장 유태인을 묘사하기에 적합했다고 봐요. 맞습니다. 우선 우리가 쥐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약간 좀 더럽고 병균 옮기고 이래서 옛날에 패스트 했을 때 그 안 좋은 이미지 떠올리기도 하고, 또 한창 이때는 미키마우스랑 톰과 제리 같이 서구 문명 때문에 쥐가 굉장히 귀엽고 그런 막 사랑스러운 그런 동물의 이미지도 같이 이제 유럽 쪽에 많이 퍼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사설이나 이런 거에서 쥐라는 이미지가 되게 미키마우스가 되게 인기 많았던 시절이라서 그런 밝은 이미지를 역으로 이렇게 되게 가져와서 썼다 이런 말도 있고, 1930년대 독일 선전문에서 이제 딱 나온 게 동물 세계 최대의 복균자 인류에 대한 유태인의 야만 행위를 타도하자. 전형적이죠. 여기서 이어서 하는 말이 미키마우스를 타도하자. 철십자를 가슴에 꽂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 다룬 논문에서도 실제로 이 독일 애들이 이게 쥐를 유태인에 많이 비유를 해서 안 좋게 몰아갔는데 그 상징을 그대로 가져왔다. 또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키마우스란 되게 밝은 이미지와 병균 덩어리라는 어두운 이미지가 굉장히 상반되는데 쥐가 그걸 같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재밌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홀로코스트는 기본적으로 신에게 동물을 태워서 이제 제물로 바치다라는 그런 큰 의미를 원래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홀로그램 할 때 쓰기도 하는데 홀로가 이런 전체 이런 거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원래 쓰이고 있었는데 이제
대량 학살에 많이 쓰이긴 했지만 이제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좁혀서 요즘은 많이 쓰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1960년대 전에는 대량 학살하면 홀로코스트 이렇게 크게 많이 접근했었는데 유태인 학살이 하도 이제 크고 많이 다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좁혀서 요즘은 더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제노사이드는요? 그것도 약간 그 대량 학살 같은 느낌이죠. 그리스어인데요. 제노라는 뜻이 인종을 나타내는 단어고 음. 사이드라는 뜻이 살인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안 좋은 단어가 계속 있고 쓰인다는 건 그런 일이 계속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노사이드를 다룬 책도 있고 그 제목을 그대로 다룬 책도 있고 그런 식으로 아픈 역사가 많이 있는데 우선 홀로코스트 좁게 이 히틀러에 관련된 정의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히틀러가 이끈 나치당이 계획적으로 유태인과 슬라브족,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정치범 등을 이제 학살한 사건이에요. 근데 유태인이 하도 규모가 크니까 좁혀 쓰이긴 하지만 이 사이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사망자 중 유태인은 약 600만 명 그리고 그 당시 유럽에 거주하던 900만 명의 유태인 중에 약 이제 거의 3분의 2인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 유럽을 먹은 만큼의 갈 때마다 하는 일이 이제 유대인 찾아내는 거. 그렇게 이제 조금씩 유럽에서는 다 점령해 나갔는데 책에서도 보면은 막 폴란드, 헝가리, 스웨덴 막 이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안전하대 막 편지 보내고 이러잖아요. 그만큼 그때가 독일이 전쟁 상황에서 헝가리를 얼마나 먹었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유태인에 대한 대우도 달라지고 그렇게 범위가 계속 왔다 갔다 했다고 해요. 여기서도 친척 중에 한 명은 뉴욕 박람회를 가서 안전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뉴욕은 미국이니까 이게 좀 더 히틀러 쪽은 유럽에 점령하면서 나가는 쪽이라 미국 간 유대인은 조금 안전하고 이것도 그런 지역적인 차이가 있었고요. 이게 왜 이렇게 괴롭히나 싶긴 하지만 사실 일시적인 히틀러의 분노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단계적이고 오래된 수건, 히틀러의 수건 히틀러의 나이투쟁에서도 그게 1920년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저지르기 전에 감옥에서 쓴 건데 크기 전에 쓴 건데 그때도 유태인 엄청 싫어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좀 집권하자마자는 막 뉘른베르크법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이제 압박을 해오죠. 그래서 지금은 막 히틀러 개인의 문제보다는 독일 사회가 그리고 유럽 자체가 구조적으로 일으킨 범죄라고 본 시각이 더 많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유대인을 학살하는 거를 뭐라고 이제 언어적으로 표현했냐면 유대인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이라고 이제 언어를 바꿔 쓰면서 그 사람들은 계속 정당화를 한 거죠. 우리는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과정이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문제의 싹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접근한 거예요. 그럼 왜 유대인을 이렇게 미워했을까요? 그게 저도 궁금해요. 부의 중심? 돈 많아서? 소수고 언제나. 소수? 소수예요? 그렇죠. 어느 도시가 자기 나라의 정책에 있는 게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 사니까 어딜 가나 소수죠. 그런데 유대인이- 잘 살고. 유대인이 외모적 특이점을 가지고 있진 않잖아요. 코. 코랑 약간 머리카락 비유적으로. 사실- 백인은 아니잖아요. 요즘 약간 섞인 사람들 많아서 좀 약해지긴 했는데 옛날 만화 이런 거 보면 되게 메브리코 같이 묘사를 많이 해놨어. 그거는 그냥 묘사 아니에요. 그냥. 근데 그게 특징인 거지. 그리고 성경에도 눈동자도 네. 그러니까 파란 눈 아니고 음, 백인, 그러니까 금발 아니고 해서 그 속이려고 그때 유대인들이 염색도 막 하고 그랬다고 알고 있어요. 황인종하고 백인하고 확실히 구별되는 유대인만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악역으로 등장을 좀 많이 해서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좀 꺼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저 예전에 좀 소설 같은 거 보면은 유대인을 그냥 전제가 유대인을 이제 디스해놓고 시작하는 소설들이 많아가지고 특히 영미소설 이런 거 궁금해서 옛날에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베니스의 상인 이런 거 보면 되게 이미지 자체가 돈에 환장한 사람들 또 믿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란 뉘앙스를 유대인 하면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봤더니 유대인들은 돈을 밝히고 고리대금업하고 막 장사꾼이다. 옛날에는 고리대금업이 하나의 직업이 아니었으니까 이자 받는 것 자체가 불로소득이라서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다 얄미움을 되게 받는데 돈은 필요하니까 돈 빌리고 이렇게 그래서 이 소설에서도 이제 약간 유태인 너 며칠 됐다고 봐서 장사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수용소에서 이제 톡 쏘기도 하는데 뭐 할 때마다 빵 한 조각씩 주잖아요. 네. 지나갈 때마다 빵 한 조각씩 준다거나 이렇게 항상 뭔가 거래하고 장사하는 거에 익숙해서 그거를 약간 좀 안 좋게 볼 수 있다. 이 정도까지 됐는데 더 지나가다 보면은 왜 이 사람들이 고리대금업 이런 걸 하게 됐냐 보면은 다른 직업을 못 갖게 했대요. 정식의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핍박을 계속 받아왔으니까 직업이 없으니까 고리대금업이라는 걸 만든 거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 없으니까. 이건 좀 어폐가 있지 않나요? 고리대금은 어쨌든 경제적 지위가 구성된 이후에 할 수 있는 직업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돈을 계속 아끼는 거지. 어떻게든지 아끼고 정식의 직업을 갖지 못해 변호사나 공무원 이런 거를 갖지 못하니까 계속 갖고 있는 돈으로 음지에서 계속 그거를 이자로 불려먹는 식으로 해가지고 된 거예요. 그럼 왜 직업을 못 갖게 돼 있었냐? 그러면은 그 전에 계속 가톨릭 국가를 중심으로 예전부터 계속 싫어해왔다. 그 아까 말했던 그런 많은 것들 전에가 결국 십자군 전쟁 그 전부터 그러니까 유대인이 돈으로 뭔가 하기 전부터 계속 싫어했는데 결국 뿌리를 계속 찾아가다 보면 예수를 죽인 민족이란 말이 항상 따라붙더라고요. 쟤네들은 예수를 죽인 민족이야 라고 해서 이제 그게 근원이 돼서 배신의 아이콘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 그렇게 종교적인 중요하지 않은데도 아까 계속 이미지가 쌓인 거죠. 안 좋고 뭐 하고 계속 파고들고 파고 들어가면 시작이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 시대가 되니까는 결국 돈 많은 게 짱이 되니까 이제 되게 다시 신분 상승을 이제 하는 느낌이죠. 지금까지 이제 재료 확인해서 간단히 작품의 배경이 되는 것들 살펴봤고요. 이제 재료 손질해서 줄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줄거리는 결국 많은 학살, 그게 메인이기 때문에 간단한 구조 먼저 살펴볼게요. 굉장히 이제 동물을 의인화시켰죠. 그래서 유태인은 쥐, 그리고 이 나치는 고양이, 그리고 폴란드인은 돼지, 그리고 미국은 개, 프랑스인은 개구리, 뭐 스웨덴 사람들은 뭐 술록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 컬러가 아니라 그렇게 이렇게 많은 종이 있는지 찾아보지도 못했는데 아니 술록은 진짜 못 봤어요. 술록이 저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알았는데 어디 스치듯이 있었겠지? 나 기억 날랑 그래요. 하여튼 저도 찾아보다 알았어. 사실 돼지랑 고양이랑 쥐만 이제 가장 많이 보이고 뒤쪽엔 약간 아내가 개구리잖아요. 개종 그런 식으로 조금씩 보여서 이거는 이제 디테일한 이제 게 알아야지 보이지만 결국 같은 쥐와 고양이의 관계가 가장 좀 잘 보이고 약간 어중간한 사람들 돼지 개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재밌는 거는 그 쥐가 가끔씩 돼지의 가면을 써요. 맞아, 가면 쓰는 것도 재밌어요. 네, 맞아요. 되게 재밌었어요. 약간 아닌 척 하려고 할 때 티나게 여기 고무줄 있는 가면을 딱 쓰죠. 그리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 아티 슈필겔만이 만화가이자 작가이자 서술자인데 그 실제로 이제 그 일을 겪은 사람은 아빠 블라덱이죠. 네. 그리고 어머니 아냐는 이제 자살한 걸로 나오는데 이런 걸 약간 메타 소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쓰고 있는 구조들 아예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1권에서가 이제 약간 1986년에 발간된 1권에서가 아버지에게 맺혀있는 피해 역사라는 이제 그런 부제로 1930년대 중반부터 1944년까지를 다루고요. 그 2권에서 여기서 나의 고난은 시작됐다라고 해서 마우슈비츠에서 캐츠킬즈와 그 이후까지라고 해서 그 이후 내용을 다뤄요. 그러니까 이 작가는 자기가 뭐 2권에서 되게 재밌는 게 1권 쓰고 성공해가지고 인터뷰한 얘기, 정신과 상담한 이야기 작품 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품을 자기가 쓴 이야기와 그 안에 액자식으로 아버지 이야기와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체 쥐의 큰 부제는 한 생존자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한 생존자의 이야기 밖에 있는 작가와 아빠의 관계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 학살의 경험인 1930에서 40년대와 이 아버지 블라덱과 아티의 갈등, 1970에서 80년대 교묘하게 섞여서 오고 가는 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학살 전과 후를 모두 다룬 이 슈피겔만 가족의 전체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는 이제 다굴님께서 인물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사실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아주 뚜렷하죠. 제일 중심이 되는 인물이 아버지인 블라덱 슈피겔만하고 그의 아들인 아티 슈피겔만이 나와요. 인터뷰를 하는 것처럼 진행이 돼서 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주변의 인물들로는 이제 부인이었던 자살한 아냐가 있고 지금 현재에서는 아버지는 살아남아서 친구인 말라랑 재혼을 해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티는 아내 프랑스인이죠. 프랑소와즈와 부부가 돼가지고 아버지와 말라의 그런 갈등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려고 들어오는데 아버지랑 아들이 더 큰 갈등을 빚어내요. 그런 어떤 가족 구성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거의 이야기는 블라덱 슈피겔만 그 아버지의 이야기로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책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이외에 되게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수용소에서 만난 친구도 있고 또 배신을 한 친구도 있고 잔인한 어떤 나치즘들도 나오고 하는데 기억에 남는 주변 인물 있으신가요?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아, 맞아요. 스쳐가는 사람들은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줄거리 다루진 않았지만 수용소 가고 수용소 나오고 막 고생하고 이런 이야기는 다루기 힘들죠.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하면서 숨겨졌던 인물들을 꺼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장인어른도 재밌었고 이 블라덱 슈피겔만의 아버지도 재밌었어요. 약간 초반에 약간 그 원래 결혼을 거의 약간 할 뻔했던 발목을 집어넣는 그 사귀던 여자까지 있었는데 장인이 잘 산다는 이유로 홀라당 넘어갔죠. 그 완전 하고 그 여자도 되게 약간 일찍 이제 죽긴 했지만 굉장히 나약한 모습 보이잖아요. 편집증적인. 계속 남편한테 의지하고 없으면 되게 지쳐하고 그런 것들 사실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 인간을 되게 막 이런 거 보면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해도 영웅처럼 하고 성스러운 사람처럼 막 포장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아빠가 그런 거는 녹음하지 마라고 하는데 그 작가이자 아들이 이런 게 더 사실성을 부여한다라고 해서 바람 피고 안 좋은 것도 다 담는 거 제일 재밌었던 인상 것 같아요. 깊었던 건 전 그 쥐가 발목 잡는 그게 제일 그래서 그럼 이따 같이 다루기로 하고 그럼 이어서 실제 요리 시간으로 작품에 대한 토론을 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작품은 어떻게 보셨나요? 쭈님부터? 저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만화책인데 만화책 같지 않은 탄탄한 구성하고 좀 무거운 주제인데도 중간중간 유머도 좀 섞은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의 그런 지금 일상생활 모습 같은 걸 넣어서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 상 받을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이 앞에 딱 서문에도 그런 내용 막 다루어 있어요. 만화라고 해서 이제 가볍게 여길 수 있는데 이건 정말 디테일하게 잘 해놨다. 이런 것들이 만화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볍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제를 잘 드러낸 면에선 훌륭하게 역할을 해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쿠님은? 아, 저예요? 아, 제가 추천한 책이잖아요. 제가 이거 처음 읽은 게 초등학교 6학년인가? 빨리 보셨다. 그러니까 그게 그때도 좀 좋았던 기억은 있는데 어른이 돼서 다시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만화라는 매체가 글보다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림체가 좋았어요, 저는 사실. 왜냐면 요즘엔 우리가 재패니메이션에 좀 매몰돼 있잖아요. 눈 이따만하고 이런 거. 한국의 웹툰 작가들이 그리는 그림도 좀 다르긴 하지만 좀 뭔가 이 그림체의 투박한 느낌이 되게 이 주제의식이랑 맞닿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딱 적당히 우울하고 적당히 활기 있고. 저는 계속 요즘 웹툰이 다 컬러로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컬러가 아닌 만화책을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딱 봤을 때 느낌이. 그리고 약간 되게 투박한 느낌? 직선적인 선이 그것도 많이 되게 들어가고. 약간 만화계 고전 보는 느낌 같지 않아요? 저는 시사 만화 보는 것 같았어요. 신문에 있는 만화들. 그 약간 중간에 보면 얘가 자기가 그렸던 단편이 나오잖아요. 전혀 다른 그림체의. 그러니까 얘는 아마 원래 그런 식으로 그리던 애인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림체를 약간 선 굵고 딱딱하고 툭툭 끊어지는 선으로
그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방식도 너무 좋았고, 뭐 지금이야 이 주제 것들이 워낙 많지만 이때는 만화라는 매체로 이거를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봐서 그냥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다굴님은? 저도 만화책인데 만화책 같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가장 인상이 깊게 남고요. 만화책에서 굉장히 그림이 많고 글자가 적어서 빨리 넘어갈 줄 알았는데 얘는 반대로 글자에다가 그림을 억지로 끼워 넣은 듯한 느낌으로 네, 빽빽하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동물 묘사라던가 쥐랑 고양이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동물농장 같은 것도 생각나고 어른들의 어떤 톰과제리 같기도 했고 그다음에 잔혹동화 같기도 했고 사실은 되게 잔인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우화적으로 풀어내는 점이 이중적이어서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안내일기 이런 걸 접하다 보면은 아 되게 가엾은 유대인 소녀가 있었구나. 나는 저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되게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 뭐 이러면서 끝을 맺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아 그런 어떤 폭력의 잔혹함만을 강조한다거나 아니면 역사의 아픔만을 꼬집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전후 세대들의 갈등이라던가 우리가 전쟁을 느끼지 못했으니까 그때 상황이라던가 이런 게 되게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묘사된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단점도 있었는데 단점은 쥐로만 나오니까 남녀 구분이 어려워가지고 볼 때 저는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고 특히 이거는 정말 만화라고 설렁설렁 읽지 말고 글자를 한 글자씩 꼭 눌러서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선 저도 이 주제를 이런 소재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좋아해가지고 많은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제로 이제 고생하는 건 많이 겹치잖아요. 이것 고생하는 거. 근데 저는 아빠와 이 아들의 티격태격하는 게 너무 실제 학살 외적인 이야기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더 재밌게 봤던 것 같고 이렇게 접근을 만화로 해서 조금 새롭게 본 것도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인상 깊었던 장면들 더 나눠볼까요? 저는 아버지가 흑인 차별하는 장면 임팩트 있었죠. 정말 임팩트 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저도 그러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 며느리가 나름 잘 깨서 맞춰주려고 하는데 그때 발끈해가지고 그때 이제 약간 둘이서 되게 뾰루통한 표정 짓는 거 되게 귀엽지 않죠? 그렇지. 근데 사실 진짜 지금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만행을 보면 정말 충격적이죠. 어떻게 반세기 전에 이걸 당했던 애들이 이럴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들기도 하고. 정말 그렇게 보면 정말 매칭 잘 되는 전달이. 어떻게 생각해요? 다굴님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요? 아니 그냥 인상 깊었던 장면? 저는 그 초반에 1권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선별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폴란드인 유대인을 쫙 세워놓고 너는 왼쪽, 너는 오른쪽 해가지고 어느 그 갈림길에 놓는 순간이 있는데 이 블라덱의 아버지가 그래도 운이 좋게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쪽으로 갔는데 자기 딸이 자식이 많다는 이유로 왼쪽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을 지키려고 그 철조망을 넘어서 자기가 대신 왼쪽으로 넘어가요. 그 장면이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뒤에 블라덱이 하는 말이 그 뒤로는 아버지를 보지 못했고 사라졌겠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너무 짠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그 가스실이나 화염장 같은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표현을 굴뚝으로 사라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되게 시적이고 좋더라고요. 좋았어요. 네. 슬펐어요.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정말 의도적으로 대학살을 위해서 만든 수용소란 그 자체 개념이 여기서 처음 만든 거라고 막 그런 말 있더라고요. 그래요? 아예 대놓고 사람을 죽이려고 이 건물을 싣고 그 용도로 써서 하는 게 하여튼 저는 약간 외적인 이야기에서 되게 아들이 아빠를 이용하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되게 웃겼어.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 뭐 이야기도 하고 싶고 막 약간 수다도 떨고 싶고 이랬는데 깨서 녹음해야 된다고 막 하고 그런 면에서 이게 초반에는 좀 급한가 싶었는데 그런 논조가 이제 이것까지 가니까 역시 잘 이용해 먹는구나. 엄마의 노트를 버렸다고 했을 때 엄청 분노하면서 살인자라고 말하는 게 엄마의 추억을 버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소재를 버려서 그런 건지 좀 헷갈리잖아. 소재를 버렸어. 이게 정말 이걸
아니 어떻게 그걸 버릴 수 있어요 하면서 화내는데 이게 약간 그쵸. 일 때문인지 자기 개인적인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일에 한 표. 약간 막내의 아들이에요. 그쵸? 아버지는 그 어머니 뉘앙스는. 그 얘기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태울 수밖에 없었던 건데 아들이 엄마를 죽였다고 해버리면. 근데 저는 아버지도 많이 이해 안 갔어요. 그죠? 지금 살고 있는 그 음. 모습이. 그런 걸 겪었던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음.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그 새로운 부인도 되게 그러니까요. 힘들어요. 힘들어하잖아요. 아니, 힘들어요. 전 그것도 너무 충격 먹었어요. 새로운 부인한테 하는 행동이, 아버지의 행동이 시녀 취급하는 가정부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 부인을 대하는 태도 플러스 흑인을 대하는 태도가 유대인이 저럴 수 있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더라고요. 유대인이라서 그런 건가? 아까 나치즘 같은 발언하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이 아들이 하니까 유대인의 이미지가 자기 아빠처럼 이렇게 고정된다. 그걸 걱정하듯이 그런 우리가 스크루지 같은 뉘앙스를 계속 갖는 게 맞으니까 우리 쭈님이 느낀 게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이해 가지 않아요? 그냥 그런 삶을 겪고 왔기 때문에 더 아끼는 습관이 들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돼요. 근데 그쵸, 맞아. 이 사람들은 계속 그 민족성을 찾는 거지. 우리는 제대로 정착할 것도 없었고 떠돌아다녔으니까 계속 그때그때 현물 경제를 해야 됐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나라가 없으니. 근데 이제 그 외부 사람들 그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그래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딱 내가 그런 거 있지. 유태인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근데 거 그거를 있잖아요. 딱 짚어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수용소를 겪어서 그런가 보다 했을 때 그 같이 산 말나랑 이웃 사람들이 그래요. 나도 수용소 갔다 왔다고. 너만 거기서 있었냐? 그러니까 맞아. 그 아빠가 수용소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게 그 주변 사람들이 이웃도 되게 꺼려하는 게 딱 그거를 다 만화에 담고 있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자기의 욕먹을 것 같은 아들의 모습까지 다 담은 거잖아요. 아빠의 모습이나 이웃의 모습. 되게 인상 깊죠. 김생문한테도 상 줬을 거야. 그레이 줬을 거야. 잘 아끼잖아요. 김생문 영수가 나왔으면 그냥 완전 했겠지. 그렇게 돈 많아도 계속 아끼고 막 계속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하잖아요. 저는 하나 더 되게 기존에 있던 그런 유대인 학살과 좀 달랐던 거 새로 느낀 게 그 전에는 약간 영화도 그렇고 마지막에 약간 허무하게 딱 해피엔딩이 딱 열리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갑자기 이제 미국 군대가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한번 왔다가 풀렸나 싶었는데 호숫가에서 한 번 더 걸리고 가다가 한 번 더 걸리고 이래서 이게 한 번에 딱 열린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고난이 있고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 근데 저는 모든 영화나 소설이나 이거 다 보면서 해피엔딩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끝난 건 해피엔딩이 맞는데 결론을 보면은 맞아. 자기 가족이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아남은 결말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건 너무 슬픈 결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슬픈 고 행복하고 그걸 떠나서 너무 갑자기 오는 장면들이 이제 갑자기 의도치 않게 막 닥친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계속 그 단계적으로 계속 시련을 추가적으로 겪어서 여기 재밌는 거 되게 많은 게 독일인에게도 미국인이 와가지고 똑같이 모든 걸 파괴시키고 그리고 가잖아요. 그 모든 폐허가 있고 막 독일 병사가 막 죽어가지고 누워있어요. 근데 얘네가 파자마 입고 막 지나가면서 너무 좋다고 얘네들도 어디 한번 당해봐야 된다고 이런 대사를 하거든요. 그거 너무 웃기고 미군이 와가지고 이제 정말 다 풀리고 모든 게 잘만 될 것 같은데 결국 사실 블라덱은 과거에 잘 살았잖아요. 부잣집 장인 어른과 그의 그쵸. 딸과 만나가지고 공장까지 얻어가지고 잘 살다가 전쟁이 끝났는데 여전히 인생이 다 필 줄 알았더니 소유권은 이미 모든 게 없어졌고 미국인들의 시다바리를 하고 있으면서 구두를 닦고 다닌다던가 초콜릿 한에 막 행복해한다던가 그런 모습 보면서 저도 진짜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종전이라는 게 과연 뭘까? 종전이 되면은 평화가 오는 건가?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그웨이케 사람들이 약간 조금 베푸는 상황에서 걔들이 또 신고해버리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무섭죠. 되게 들킬까봐. 서로 되게 믿을 수 없는 상황. 거기도 특히 그거 헝가리 괜찮냐고 했을 때 그 막 편지 써서 막 했는데 그거 완전 다 속인 거잖아요. 나중에 근데 걔네들이 처형당했을 때 그래 인과응보 당했다. 이런 거는 조금 그래도 통쾌한 면도 있었던 것 같아.
무쿠님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저는 그냥 폴란드 사람들이랑 계속 엮이는 장면들 있잖아요. 돼지 얼굴. 도망가면서도 엮이고 뭐 간수로도 만나고. 왜냐면 폴란드 사람들이 여기서 갖고 있는 포지셔닝이 중간자잖아요. 누군가를 억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붙을 것인가, 얘네를 도와줄 것인가 뭐 이런 건데 이 역할이 아마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될 역할일 것 같아요. 그래서 걔네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좀 되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걔네 행동, 걔네가 배신하기도 하고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나름의 이득을 챙기기도 하고. 그렇죠. 네. 거기서 되게 웃긴 게 하여튼 공짜로 도와주는 건 없어요. 네. 폴란드인이가 뭐건 항상 이제 뭐 시계를 거래를 주건 해요. 뭐하건 거래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근데 웃긴 게 얘네가 더 줄 게 계속 있죠. 맞아. 현물 경제가 짱이지. 외국어도 능력이에요. 그 돈이 하여튼 되고. 수완이 되게 좋다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 거기 그런 거 나오잖아요. 유대인은 항상 금을 가지고 있지. 음.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얘는 그리고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다른 그렇고, 데폰에서도 많이 봐요. 네. 그 나중에 아들한테 그 조상 시계를 주잖아요. 아버지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그랬더니 이거 따로 굴뚝에 내가 던져놨었지.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끝나서 바로 찾아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 와, 진짜 유대인들 대단하긴 하구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금은 가지고 있고 현찰, 금 그거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항상 또 나눠놔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탈무드가 유대인에서 맞아요. 그쵸, 교육법인 거죠. 네. 어렸을 때 진짜 많이 읽었는데. 거기 약간 목사가 우리 옛날에 모임했을 때 죽음의 수용소에서 뭐 막 로고 테라피 이런 거 네. 나오는데 목사 그 죄수 번호 가지고 그 번호는 어떤 번호고 막 의미 부여를 되게 해가지고 당신 살 거다 이러니까 그때부터 막 뭔가 희망이 생기고 이런 거. 근데 그 라빈 죽었잖아요. 행복전도사는 늘 죽어요. 행복을 너무 전했어요. 슬퍼졌어. 너무 슬퍼. 너무 슬퍼졌어 갑자기. 추가적으로 더 나눌 질문들 나눠볼까요? 다굴님이 준비하신 질문? 저희 많이 지금까지 얘기 나왔었잖아요. 이 아버지의 상처는 알겠지만 이 아버지의 이상 행동을 아들도 못 견디고 우리가 볼 때도 정말 아이러니하다. 하지만 그 이 아저씨는 피해자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보듬어줘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과연 우리는 피해자를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될까라는 게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거를 어디까지 마음을 써줘야 될까요? 만약 이 블라덱이 한 행동이 그런 아픈 과거가 없었으면은 우리는 그러면 나쁘다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 지금은 그런 상황이 굉장히 있어서 어려운 문제네요. 그렇죠. 꼭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 뭐 범죄에 대한 이미 범죄대가 돼버린 사람들을 또 아니면은 그의 피해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민감한 문제였는데 세월호를 사건이 겪은 학생들에게 뭐 특별 점수를 부과한다던가 아니면 군대에서도 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뭐 대신 점수를 더 추가해 준다거나 이런 게 결국은 제3자에게는 또 우리가 손해봤잖아 이런 걸로 돌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생각 많이 들고 특히 광주에서 제가 막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민주화 운동을 해가지고 광주는 특히 민주화 운동을 참작했던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대요. 근데 역으로 난 운동을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죠. 역차별이 당하는 거예요. 특히 시청이라던가 이런 관련된 공공적인 일 부분에서는 뭐 전우회라던가 그거 뭐라고 그러죠? 고엽제 뭐 당했던 그런 사람들 군대 갔다 다친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그런 모임들 사람들이 아니면은 어떤 사업도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역차별이다. 나도 광주 시민인데 나는 왜 이렇게 돼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우리라는 관계는 외부와의 경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항상 고민이 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런 거는 역차별 좀 당해도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된다. 네. 그냥 그거는 뭐 이해할 수 없는 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겪은 사람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경험의 폭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내 잣대로는 좀 이해하기 힘들어서 그냥 아예 이해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가해자는 어디까지 혼이 나야 돼요?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건데 영화 더 리더 보신 분 계세요? 아, 네. 근데 맞대맛인데 얘기하세요. 터뜨려. 거기서 보면은 주인공이 역으로 어디까지 처벌을 받아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 주인공이 독일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인공 입장에서는 자기는 위에서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피해자들은 저건 말도 안 된다. 어쨌든 저 사람도 가해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예루살렘의 아이만 그 책하고 되게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도 제가 그 책을 그 책도 아이만이 히틀러 바로 밑에서 일해서 그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제일 장교거든요. 얘가 이제 재판을 받는데 나는 히틀러가 시키는 것만 했고 법이란 게 있기 때문에 법에서 위반하지 않으려고 한 건데 나는 그래서 정당하다. 나는 하여튼 그런 내용인데 제가 설명을 좀 잘 못하지만 모든 악의 평범성이 있다. 우리의 어떤 상시성?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그쵸. 거를 주장하는 책이더라고요. 그쵸. 그 영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딱 그런 걸 아무리 고민을 해보려고 해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완벽하게 실패했죠 우리나라. 친일파를 예를 들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다른 민족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걔네는 좀 어느 정도 벌을 받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흔히 프랑스랑 비교하잖아요. 프랑스는 그냥 아주 엄청나게 엄격하게 해서 그냥 뭘 안 했으면 안 한 게 죄다 이래서 잡아가고 있어요. 언론인들 이런 애들은 그냥 난 아무것도 안 썼는데 그러니까 잡혀가지 라면서 아예 정말 피해 숙청을 딱 해버린 케이스인데 반면에 얘네는 3년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37년 이렇게 돼버리니까 실제로 해방 직후에 미군정이 들어왔을 때 미군정이 얘네를 딱 봤을 때 친일 부역했던 애들은 다른 말로 경력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구성 자체가 안 돼버린 거예요. 얘네를 빼버리면. 그러니까 청산이 안 돼. 물론 정당화되는 사회로 쓰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마다 당연히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3년이면은 실제로 희망을 갖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도 꽤 다수가 되겠지만 솔직히 37년을 일제치하에서 살았으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냥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고 그냥 37살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일본 사람인 줄 알고 살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엄격하게 분리하기도 힘들고 엄격하게 처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아예 다 피해 숙청으로 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은 진짜 다볼간해 버려야 되니까. 피해자에 대한 이해만큼 가해자에 대한 이해도 너그러워요. 맞아요. 난 가해자의 상황도 경험할 수 없는 잣대라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역차별을 우리가 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것만큼 가해자에 대해서도 나 그렇게 단칼에는 못하겠더라고. 내가 그럴 위치가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의무를 다한다는 얘기가 되게 와닿아. 그래서 의무를 다한다는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오크님의 말이. 의무를 하지 않는 것도 죄군요. 그렇죠. 전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만 살려고 했는데 그게 죄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거마다 다르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애까지 처벌하면 진짜 한 명도 안 남을 수준. 독립운동 한 사람만 남는 거죠. 그래서 남지 않고 버리고 갈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끌어안고 간다라는 게 더 마음이 아프네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혹시 극심한 혐오 이런 거 있으신가요? 많죠.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전 오히려 모르겠어요. 전 누군가를 싫어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핫하잖아요. 누굴요? 그거 여성 혐오. 네. 그 뜨거운. 그쵸, 그 남성 여성 혐오. 네. 그쵸. 근데 이건 어느 한쪽이 소수가 될 일이 소수가 되지 않으니까 좀 이거랑 결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소수고 박해받기에는 그냥 둘 다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니까. 또? 전라도죠. 근데 전라도는 그냥 실제로 약간 체험적, 그러니까 이게 역시 잘못됐다는 정치로 건, 풀어가는. 아니 정치랑은 다른 정치인가? 아무튼 그러니까 꼭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체험적으로 전라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당했다 이래버리면은 뭔가 약간 할 말이 없는 거죠. 실제 나는 살면서 전라도 사람을 3명 만나는데 3명 다 나에게 이런 짓을 했어.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체험적인 경험 바탕으로 혐오를 하는 애들한테 너는 그거는 편견이고 잘못됐다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작게는 없어요? 이렇게 크게 사회적으로 말고 너무 컸어요? 아니 개인이 음. 스스로가 나 스스로 혼자서 누군가를 테두리를 지어놓고 싫어해 본 적 그런 거 어렸을 때 철없을 때 반에서 누군가 너무 싫어가지고 미워해 본 적 없어요? 그것도 다 마찬가지인 그런 것 같다. 그렇죠. 저는 있어요. 이거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어차피 우리 모르잖아요. 그런가? 학교 다닐 때 반에서 약간 좀 정신지체? 그런 애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보고 너는 얘를 잘 케어해줄 것 같으니까 네가 앞으로 얘 짝을 하렴. 이래가지고 제가 걔를 계속 짝꿍으로 둬야 됐었어요. 근데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은 얘가 행동하는 것도 이제 막 남들과 다르니까 갑자기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 옆에 있는 제가 막 얼굴이 막 빨개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리고 선생님이 너무 미웠어요. 왜 선생님은 나한테 얘 옆에 앉으라고 하는 걸까? 엄마한테 말을 해야 하나? 막 이랬는데 엄마한테 집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엄마 너가 얌전하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해준 거겠지. 네가 이해를 하렴 이러는데 너무 어린 마음에 좀 상처를 많이 받았달까? 근데 지금 커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어린 마음에 좀 저도 나름 상처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차라리 그렇게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 혐오는 차라리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되게 제가 아까 의아했던 건 정말 히틀러는 그냥 자기가 싫어한다고 쳐도 이웃 사람들 저 유대인이야 잡아가세요 왜 안 잡아가요 막 고발하고 이런 거는 본인이 정말 유대인한테 당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차곡차곡 히틀러처럼 쌓일 뭐 혐오가 있는 것도 아닌데 동조해서 같이 싫어가지고 다 같이 혐오하는 것들 되게 난 무서워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던 거거든요. 아까 말한 전라도도 그렇고 남성 여험도 난 하나도 느낌을 사실 와닿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딱 이런 게 있진 않는데 이런 걸 앞으로 조심해야겠다. 왜냐면 내가 누굴 사실 싫어할 수는 있잖아요. 내가 왜 싫어하는지를 차라리 알고 말한 것처럼 뭐 경험을 했으면 이해가 가잖아 우리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구나라고 되는데 왜 싫어? 나 잘 몰라 이렇게 되면은 그냥 싫어 이런 거. 그게 말하면 아까 이제 다구리가 말했던 것처럼 그게 되게 무사유를 되게 끔찍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싫고 이런 건 근데 아무 생각 없으면 정말 위험하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 그 아이만이 깜빵에 있을 때 간수가 롤리타를 빌려줘요. 이거 읽으라고. 그 아이만이 롤리타 읽고 나서 한 마디 이런 불건전한 책을 근데 이게 그렇게 많은 유대인을 죽여놓은 사람이 롤리타의 그 아빠와 그 성적인 걸 보고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라고 간수한테 오히려 말한 거를 얘가 보고서에 쓴 게 있어. 도덕성 너무나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정말 이제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보고서거든 정말 어떤 게 그냥 무사유의 위험이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도 사실 많은 것들 생각해봤을 때는 근거 없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했고요. 우선 여기서 마무리 짓고 마지막 코너인 맛대맛으로 넘어갈까요? 네. 다굴림부터. 저는 아무래도 히틀러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어요.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가지고 책을 좀 알아봤는데 나치즘, 열광과 도치의 심리학이라는 책하고 히틀러에 붙이는 주석이라는 책 2권이 재밌어요. 한번 보시면은 한 인간에 대해서 좀 고찰하기 좋은 책이에요. 특히 히틀러에 붙이는 주석이라는 책은 생애, 그 다음에 뭐 성공, 오류, 실수, 범죄, 배신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나눠져가지고 거기에 맞는 에피소드들을 묶어놨는데 그냥 히틀러라는 사람이 얼마나 미친놈인가를 보기 좋은 것 같아요. 히틀러 그래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나도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너무 깊이 읽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되게 논리적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 일관성은 대박이에요. 그냥 확고해 자기 신념이. 근데 그 따지고 보면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되게 그리고 매력적인 인물이잖아요. 어떻게 아무래도 나쁜 걸 떼어놓고 보면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어떤 사람들을 끄는 힘이 있었고 그래서 수사학이나 토론 이런 거에 항상 히틀러 얘기 나오거든요. 게벨스. 책에서도 완전히 책을 어떻게 읽으면 잘 읽는지 써놨어. 독서하는 방법이랑
연사라는 거 다 써놨어 자기 책에. 이렇게 잘한다. 무섭지. 시대를 잘 타고 났었으면 대박 어떤 영웅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목표를 잘 잡았으면 목표를 잘 잡았으면 어떤 목표든 이룰 것 같은 사람이긴 한데 그 방향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게 이룰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약간 방향을 약간 너무 많이 이상하게 잡은 것 같기도 합니다. 쭈님은 맛대 맛이요? 네. 저는 남들이 안 할 것 같은 거 골랐어요. 오 폭이 넓다는 거죠 그만큼. 오. 책이고 만화고 오. 역사 만화고 오. 26년? 아니에요? 백도시요. 그 어떤 분이 추천해 주는 2차 책이에요? 우크님이 추천해 주신 책인데 진짜로? 이거는 2차 세계대전 내용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나라에도 이런 쥐처럼 역사적인 만화가 좀 좋은 작품이 있다 이런 점에서 골랐어요. 만화라는 장르에서 네, 그리고 이거는 6월 민주항쟁을 그린 만화예요. 우쿠님이 추천해줄만 하네요. 그쵸. 우쿠님 완전 우쿠님 스타일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바로 바톤을 이 우쿠님. 아, 예. 예. 저는 남들이 너무 뻔해서 안 할 것 같은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 네, 역시 이 주제는 신들러 리스트만큼 잘 다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 아니 실제로 그 구성이나 이런 참신함도 닮아 있고 신들러 리스트도 처음에 이제 현대에서 시작하거든요. 현대에서 그 칼라로 나오면서 그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돌아가서 하고 액자식 구성을 나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장치 같은 것들도 되게 브릴리언트한 것들이 많잖아요. 의도적으로 흑백 영화로 찍고 중간에 어떤 꼬마애 하나만 빨간 옷을 입고 있다던가 뭐 그런 거. 아 역시 네. 영화 방송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시기 때문에 또 영화 작품을 독보적인 거르셨군요. 사실. 네. 다음 저는 아까 쭈님이 잠깐 말했던 책 읽어주는 남자. 제가 2017년 베스트 오. 3권 중에 한 권으로 꼽았는데 그건 토론하기도 좋아서 강의할 때도 많이 써먹어요. 왜냐면 그게 딱 동일 전후 세대와 독일 산 사람과의 갈등이 되게 그쵸. 치열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냐부터 해서 어디까지 처벌해야 되냐 되게 문맹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정말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또 약간 추리식 기법, 추리소설 쓰던 작가라서 좀 재밌고 잘 읽히게도 해놓고 그래서 영화랑 비교하기도 좋고 해서 그 작품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추천드립니다. 그 책이 영화도 있고 책도 있고 이런 거예요? 네, 책 읽어주는 남자 더 리더. 우선 이어서 우리가 마지막 요리로 이제 하나씩 비유해보고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끔 가졌는데 네. 음식에 비유를 하세요. 생각 안 하셨군요. 하나의 음식으로 한번 이제 나타낸다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쭈님? 전 완전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아, 진짜? 생각해도. 뭐냐면 번데기예요. 번데기? 의미가 궁금하다. 아, 근데 번데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포괄적으로 벌레 요리. 벌레로 만든 요리. 이거 그때 알스 신잡에서 황교육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 우리는 벌레를 먹을 수 있고 사실 되게 영양적으로도 풍부한 음식이래요 그게. 근데 사람들은 그 외형을 그 생각하고 이건 무조건 혐오한다는 거예요. 벌레는 무조건 네. 징그러우니까 네. 이런 생각에. 그래서 사람들이 뭐 미래에는 벌레를 먹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황교육 선생님이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태어나서 아이들이 개미를 처음 보고 벌레라는 걸 처음 인식할 때 막 입에 넣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그래 그거 몸에 좋으니까 먹어도 돼 이렇게 그거 전혀 이건 혐오스러운 그 동물이 아니야 막 입에 넣어도 돼 이런 걸 인식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맞아. 네, 그래서 약간 사람의 그 뿌리 깊은 뇌에 박힌 그 혐오라는 걸 없애지 않는 이상 우리는 벌레로 한 요리를 되게 싫어할 테니까 그런 점에서 그냥 벌레로 만든 요리를 완전 골랐어요. 최고인데요? 인정할게요. 완전 진짜요. 사실 요즘에 뭐 혐오할 때마다 다 끝에 충 붙이잖아요. 네. 맨 처음에 나 그거 몰랐어. 인터넷 그거 많이 안 보는데 뭐뭐 할 때가 무슨 충 이래가지고 뭐 왜 충이라고 하지 봤더니 그게 벌레가 말씀하신 바로 혐오의 상징이자 네. 뭐 혐오하는 거에 다 갖다 붙이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거 너무 안 되라 생각했었는데 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아. 벌레 드시는 걸로?
진짜? 이제 번데기는 좋아요. 혐오를 깨내니까. 번데기부터 시작하세요, 이제 여러분. 아마존 같은 데 가서 김병만이랑 같이 가서 먹고 오시는 걸로. 다굴님은? 저는 팝콘을 비유를 할 건데요. 책이 되게 아버지가 이야기할 때는 마치 영화 속에서 영화관을 보는 것처럼 거기에 빠졌던 것 같고, 또 다시 아버지랑 아들이랑 현실적인 대화를 나눌 때는 영화가 끝난 뒤에 이게 현실로 돌아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액자석 구성하고 현재랑 과거를 오가는 그런 느낌이 저는 이 만화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팝콘을 골랐습니다. 구성면에서 네. 접근이 되게 새로운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느낌은 비슷한 것 같아. 떡볶이 했어요. 제가 매운 거 잘 못 먹어서 떡볶이 자체를 이렇게 찾아서 먹진 않는데, 순대 먹으려고 그러면 따라오고 김밥 먹으려고 그러면 같이 팔고 이래서 조금씩 먹긴 먹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대인 이야기를 딱 읽어야지 하고 막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는데, 유럽 문학이나 미국 문학 보면 항상 조금씩 배경에 깔려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런 독일 2차 세계대전이나 유태인 학살을 이제 계속 접하고 있어서 저는 그런 의미로 떡볶이라고 이제 비유를 들어봤습니다. 아니, 그래서 같이 먹을 수 있어서 떡볶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봤을 때 떡볶이를 직접 먹진 않는데 같이 계속 접하듯이 유대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지 않지만 많은 문학적 배경으로 유대인 학살이나 이런 게 스며들어 있다. 제가 좋아하는 자기 앞의 생이라는 책에서도 보면은 전혀 유태인 학살이 없는 것 같지만 거기 내에서 유태인 학살 동안에 고생했던 로자 아줌마가 누가 문만 열면 놀라가지고 도망가고 항상 지하에 숨어서 죽고 이런 것들 스며들어 있는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많이 있다. 그러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여기 책을 추천해주신 너무 우쿠님이 되게 이제 방금 걸로. 되게 근 몇 주간 머리 제일 빨리 돌았다. 네. 저는 루아 커피. 커피? 고양이 똥. 그렇죠. 이게 제가 급하게 생각한 바로는 사실 어떤 요리가 좋을까를 방금 급하게 생각하면서 그걸 했어요. 되게 오랜 고난을 딛고 살아남아서 요리가 되는 것들. 근데 커피 루악이 딱 그거잖아요. 사형 고양이가 커피알을 삼키고 일부는 소화되지만 몇 개 그나마 살아남은 게 똥으로 나와서 거기를 해치고 나온 것이 엄청 가치 있는 커피로서 인정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 커피의 여정이 이 여기 주인공의 여정과 조금 닮아있다고 느꼈어요. 그렇죠. 주인공 아빠도 그거 다시 떠올리려면 얼마나 아픈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는 거겠어요. 그러면 되게 아름다운 포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G라는 만화를 다루었는데요. 네. 또 즐거운 시간이었고 다음에 더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